안녕하세요. 전국교육근무직본부 교육선정국장 신재용입니다. 네,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우리 신입조합원 교육 두 번째 통상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볼 때는 일단은 그게 어떤 건지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자, 통상임금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적 정의로는 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만 보면은 좀 말이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각종 수당 산정에 쓰이는 이런 계산을 위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계산을 위한 어떤 한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통상임금이라는 임금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위한 임금, 일종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통상임금은 약간 좀 까다로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통상임금이 되려면은 그 임금 항목이 일단 임금이어야 되고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되고 그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띄어야 합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이 임금 항목이 말 그대로 임금이어야 된다. 어떻게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임금도 법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법적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즉 내가 일을 하면은 받는 거는 다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임금이 아닌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냐면은 자, 주로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우리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받는 맞춤형 복지비는 저희가 임금으로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맞춤형 복지비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뭐 안경을 사거나 병원에 가거나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뭐 행정실로 제출을 하면은 실비 변상적인 그 금액을 그대로 받잖아요. 이러한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저희가 아예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비와 비슷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이제는 뭐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진 임금 항목이긴 하지만 이 자녀 학비 보조 수당도 한 학기에 뭐 30만 원 정도가 수업료다 하면은 이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은 그대로 저한테 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급식비 지금 2023년 9월 기준으로 여러분들 급식비 한 달에 14만 원씩 받으시죠. 그런데 이 급식비를 14만 원으로 받는 정액 급식비를 받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임금성으로 포함이 돼서 우리가 통상임금에도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식비를 주긴 주는데 뭐 실비 변상적으로 만약에 뭐 하루 뭐 9,000원 아니면 하루 10,000원 한도에서 그날 점심으로 먹은 식비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입금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비 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심값을 영수증 처리해서 식대 형태로 제공하는 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일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면은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각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씩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보수 지급 기준이라던가 뭐 노무 관리 매뉴얼 이런 거 교육청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책자들이 있을 건데 그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임금이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소정근로 시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정근로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소정근로 시간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해놓은 시간, 소정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정해놓은 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는 이 소정근로 시간 안에서 미리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임금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초과근로수당인 거죠. 네, 초과근로수당은 일이 있으면 하고 일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나 이번 달에는 20시간 초과 근무할 거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 항목이 정기성을 띄어야 합니다. 자, 정기성이라는 거는 단어에서 쉽게 유추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지급된다면 당연히 이 임금 항목은 정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항목들 있죠. 뭐 기본급, 급식비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당연히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지급되면은 정기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지급되죠. 근데 1년에 2번 지급되더라도 어찌됐건 연 2회 꼬박꼬박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정기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네 번째,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임금 항목이 또 일률성을 띄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일률성이란 뭐냐면은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라는 거는 작업 내용이나 뭐 기술, 경력 등 내가 일하는 거, 나의 노동과 관련된 거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일부 직종별로 받으시는 수당이 있을 거예요. 뭐 조리사나 아니면은 뭐 영양사님들이 받으시는 뭐 위험수당, 그리고 면허가산수당, 그리고 뭐 특수업무수당 같은 일부 직종별로 받는 수당은 모든 노동자들, 우리 모든 교육공무직들은 아니지만 내가 뭐 조리사면, 뭐 영양사면, 내가 사서면 받는 수당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임금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 지급 조건이 나의 노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일률성이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가족수당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수당은 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그 외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수당인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일률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가족이 있으면은 일단은 받긴 하는데 이 가족은 나의 노동과는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률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이라고 해도 이름만 가족수당이지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름만 가족수당이어도 모두한테 그냥 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역시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발간이 되는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그 임금 항목에 고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정성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긴 한데 일단 고정성의 정의는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은 자, 내가 이 일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17일 날 이제 주로 월급을 받으시죠. 이번 달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17일 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은 나는 기본급을 당연히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임금 항목들은 고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받지 못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 이런 성격을 가진 임금 항목들은 우리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거든요. 이 명절휴가비랑 정기상여금은 보통 이 지급 조건들 중에 임금 지급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아마 20년 동안 우리 노조가 생기기 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8월 말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8월 말에 퇴사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추석은 9월이나 10월에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추석에 나오는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하시는 거죠. 왜? 그 추석 그쯤에 이제 이미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8월 말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성이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더라도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해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라는 요건이 있다면 이거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 거죠. 받을 금액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뭐 저희는 성과급이라는 걸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들이 꽤 많죠. 그런데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어떻게 지급하냐에 따라서 이 통상임금, 고정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하 등급을 만약에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최하 등급을 받았으면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하 등급을 받아도 최소 한도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최소 한도로 받는 금액만큼은 뭐 A 등급을 받았든 뭐 D 등급을 받았든 모두 관계없이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내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올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나 아니면은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아니면은 그 성과급 금액이 뭔가 막 정해져 있지 않거나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런 경우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지급될 액수가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고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왜? 임금을 지급하는 여부,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내가 미리 알 수 있고 그리고 임금을 얼마나 받을지 지급 액수도 내가 미리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특히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보수나 이런 임금, 노무 관리 매뉴얼을 꼭 보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 이제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어떤 거를 계산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이죠. 이제 연차휴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저희가 보통 통상임금으로 많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소위 말하는 초과 근로수당도 저희가 통상임금의 1.5배 해가지고 시간 곱해가지고 저희가 임금을 받죠.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과 평균 임금의 최저 한도 보장 역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가 통상임금을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2023년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기본급을 이유형 기준으로 191만 8천 원을 받고 급식비 14만 원, 그리고 10년, 뭐 이분은 정확하게는 11년을 일하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근속이 10년이 되면은 39만 원을 받죠. 근속수당 1년마다 3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리실에 계시면은 이제 위험수당 5만 원을 받고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얼마 받는데 여기서는 7만 원이라고 제가 전제를 할게요. 그리고 명절휴가비 1년에 2번 받는데 그 총 액수가 160만 원이고 이제 상여금이 100만 원이죠. 1년에 2번 받는 총 액수가.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 항목이 들어가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금방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한 항목은 제가 저렇게 굵은 글씨에 이제 음영을 칠해놨죠.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위험수당이 들어간다고 했고, 예를 들자면 근데 여기서 좀 전제를 한 게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이 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전 여기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할게요. 그런데
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제 뒤에 제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뒤에 나온 계산식에서 이제 월마다 받는 액수를 더한 다음에 자기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은 나의 통상임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더한 다음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그리고 위험수당 그걸 모두 더해가지고 이제 8시간 일하시니까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 거죠. 그래서 나누면은 약 11,952원이라는 시간급으로 나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저희가 시간급으로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1,952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10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 하면은 11,952 곱하기 1.5 곱하기 10 해서 그만큼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상임금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평균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